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철저히 배우고 느끼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아이에 관련해서 참으로 놀랐고 또 황당하고 화나는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현실적인 편이고 이성적인 성격이라 평소에 허무맹랑한 일은 제게 없을 거라고 여기며 살아왔어요. 드라마틱한 일은 허구 혹은 상상에서만 존재한다 여기며 살았죠.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네요. 이 일을 겪었을 때 정말 크게 분노했는데요.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남편과는 대학생 때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주변 친구들이 정말 어울리지 않는 전공끼리 만난다며 신기했죠. 저희는 대학도 다르고 전공도 다른 공감대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끌렸고 순수했던 그때,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어요. 제 남편을 소개해보자면 소위 말하는 수재입니다. 과학고를 졸업해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공대 출신이고 또한 단기간에 박사학위까지 수여받은 인재예요. 현재는 그 좋은 스펙으로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는 남편처럼 인재는 아니지만 학창시절 노력 하나로 법대에 갔고 지금은 교수 준비 중입니다. 처음으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갔을 때 친정에서는 능력 있고 똑똑한데 훤칠하기까지 한다며 마음에 쏙 들어 하셨어요. 시댁에서도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어디 내놔도 부끄러울 일 없겠다며 집안에 법조인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든든하다며 저를 예뻐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축복을 받으며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집안의 큰 허점이라고 표현할 만큼 똑똑하고 뭐 하나 부족함 없는 남편과는 정반대인 형이 한 명이 있습니다. 아주버님은 어렸을 때부터 사고도 많이 치고 경찰서도 많이 다녔을 만큼 양아치였다고 하더라고요. 간다는 말처럼 그때 그 시절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그다지 사람 노르듯 못하며 지내는 듯해요. 나이도 찰 만큼 차 생각이 깊어질 만도 한데 아직도 그렇다 할 직업도 없는 걸 보면 말이에요. 거기다 아주버님과 결혼한 형님도 저와는 성향부터 전혀 맞지 않는 분이고요. 아주버님과 형님의 첫 만남은 얼핏 듣기로는 무슨 주점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손님과 직원의 관계로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형님이 주점의 직원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제 색안경인지는 모르겠지만 형님의 옷차림이나 행색은 말로 설명하기 민망할 정도로 점점치 못했어요. 양가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은 뒤 한참 뒤에야 처음으로 형님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너무 충격적이라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정도입니다. 큰 해프닝이 있거나 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형님은 시댁이 올 때마저도 자신의 차림을 고집했는데 참 보기 민망할 정도의 노출과 디자인이라 시부모님이 그런 형님을 볼 때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다고 꾸짖은 적도 여러 번이에요. 심지어 형님은 담배까지 피웠는데 그 점잖지 못한 차림에 밖에서 담배까지 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젊은 저라도 혀를 내두르게 되더라고요. 여러모로 시대가 어른들과 자주 부딪혀서 형님과 시부모님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시아버지한테도 막 대들었고 시어머니와도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우기 바빴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도 조금만 어른들의 눈치를 살펴준다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형님은 시부모님을 대하는 것에 늘 날이 서 있었죠. 같은 며느리인 제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요. 그런 탓에 시어머니는 어디 털어놓을 것도 없으니 그나마 모든 사정을 아는 저에게 하소연하기도 했어요. 아주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 다 커서 장가를 갔는데도 속을 썩인다며 많이 힘들어 하셨으니까요. 아들만 둘인 시어머니의 꿈은 나중에 아들들이 장가를 가면 며느리들과 정말 딸과 엄마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하셨어요. 딸을 둔 엄마는 꼭 자매처럼 보기가 좋다면서요. 그런데 형님과의 관계가 주어질 기미는커녕 점점 멀어져만 가니 자연히 저와의 사이가 더욱 가까워졌죠. 그렇게 시부모님과 형님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시간은 흘렀고 그러다 형님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형님의 임신 소식을 듣고도 걱정이 참 많았죠. 하루는 시어머니의 생신날,
저희 부부는 퇴근하고 곧장 시댁으로 향했어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도 하고 생신 축하 파티도 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주버님 부부가 연락도 안 되고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희끼리 간소하게 식사도 하고 축하 파티도 했어요. 그리고 거실에 두런두런 모여 후식으로 과일을 깎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형님이 술을 진탕 먹어 취한 채로 시댁이 찾아와 서럽게 울면서 그간 마음에 담아뒀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술을 이렇게 진탕 마신 거니? 응, 첫째는 어디 가고 혼자 이렇게 인사불성이 된 채로 여기까지 왔어. 못된 우리 어머님, 정말 너무해요. 어떻게 저랑 동서를 그렇게까지 비교하실 수 있어요? 네, 비교라니. 잘하는 애 칭찬해주고 못하는 애 알려주려는 건데 늘 내 말에 내 생각만 주장하다 보니 부딪힐 뿐인 거지. 지금도 봐라. 술 친탕추에서 시댁에 와 꼬장 부리는 내가 어디 있니 봐요. 지금도 나 만남을 하고 있잖아요. 어머님은 동서만 예뻐해. 저도 어머님이랑 동서랑 다 잘 지내고 싶다고요. 이제 임신까지 했는데 잘 좀 해주세요. 네, 비교하지 말고 저도 동서처럼 예쁘게 봐주시라고요. 형님은 말을 하면서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남편이 아주버님께 전화를 몇 통이나 한 끝에 가까스로 연락이 다 이 상황을 알렸고 아주버님은 곧 시댁에 와 술에 취한 형님을 부축해 데리고 갔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형님과 아주버님을 보고 혀를 끌끌 차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시어머니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힘없이 앉아 계셨고요. 그렇게 한참 정적이 흐르다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 소파에 앉혔어요. 자신이 형님의 주정을 들으면서 생각해보니 형님에게 버르장머리 없다며 핀잔 준 기억이 많은데 칭찬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쩌면 형님이 외로웠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저는 앞으로 형님과의 관계를 좀 개선해 보자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형님과 잘 지내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요. 그런 저희의 노력이 느껴졌는지 형님도 어설프긴 하지만 우리와 잘 지내기 위해 노력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조금씩 예전보다는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2달 뒤, 저도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아직 가족 계획이 없었을 때라 당황스럽기도 했고 겁도 났지만 저희에게 찾아와 주었다는 게 신기하고 또 새로웠죠. 시댁과 친정의 임신 소식을 알렸는데 저희에게 드러내지는 않았었지만 은근히 저희 부부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길 원하셨었나 보더라고요. 시댁 집안에서 겹경사라며 너무도 좋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뜻밖에도 제 임신 소식에 형님도 정말 크게 축하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다니는 병원에 자기 친여동생이 신생아실에서 근무한다며 저에게 같이 병원에 다니자고 소개까지 해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신생아실에 대해 말이 참 많을 때라 염려가 되었는데 형님이 소개해준 병원에 큰 병원이기도 해서 한시름 놓고 형님과 같은 병원에 다니게 되었어요. 저와 형님은 그 뒤로 더욱 가까워져 같이 아기용품도 사러 다니고 또 태교로 요가까지 같이 하곤 했죠. 그리고 형님도 임신 주차가 많아질수록 모성애라는 게 생기는지 점차 변하더라고요. 차림과 언행도 바뀌었지만 더욱 놀라운 건 책도 많이 읽고 또 영어 공부까지 하면 아이를 위해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며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임신 기간 동안 좋은 정보도 나누며 아이를 만날 준비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형님이 출산한 시기쯤 되었을 때 불행히도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천만다행인 건 사고를 당한 당시 위치가 병원과 가까웠고 또 병원에 도착한 뒤에 양수가 터져 바로 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출산이 임박했던 개월수는 아니었던 탓에 팔싹둥이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출산을 의사 말로는 교통사고 후 조선이나 유선의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조선이긴 하지만 꽤 주차가 차 있던 상태라 걱정을 덜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교통사고 시 충격으로 태아가 상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다행히 그런 양상은 없다고요. 그런데 참 시기가 맞물려 어쩌다 형님과 동반 출산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가 사고가 났던 날이 형님이
유도분만 이야기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갑작스러운 출산을 하고 아기 얼굴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바로 수술실로 향했어요. 심각한 사고는 아니었지만 충돌하면서 팔목이 골절한 상태였거든요. 그 탓에 저는 아기 얼굴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수술실로 향한 거였어요. 준비 없던 출산이라 남편도 바로 올 수 없어서 그 다사다난한 과정을 혼자 겪었네요.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도 아기 얼굴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제 수술 때문에 완전 멘붕에 정신이 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임신했던 몸이니 이곳저곳 통증이 심했고 그 상태로 출산을 수술까지 하게 됐으니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퇴원하고 아이가 한참 고돌이 다 되어가는데도 걷기는커녕 뒤집기도 제대로 못하고 다리에 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교통사고 후유증이 아이에게 있는 건가? 팔싹둥이로 나와서 아이가 건강하지 못한 건가? 뭐든 다 제 탓만 갔었어요. 밤만 되면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눈물로 지새우고는 했어요. 반면 형님의 아이는 아주 건강하고 총명하게 자라가더라고요.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조카의 그런 건강한 모습을 볼 때면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리고 부러움도 좀 있었고요. 내 아이가 저렇게 건강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죠. 6개월쯤 되었을 때 동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았는데 그때만 해도 조금 신체 발달이 늦은 것 같다며 전마가 자극을 많이 주지 않아 늦는 걸 수도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고 애썼어요. 그런데 돌이 다 되도록 다리에 힘을 쓰지 못하니 더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출산한 병원에 가서 영유아 검진을 비롯해 더 세세한 검사를 했어요. 해봤어요.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검사를 하러 들어갔을 때 복도 의자에 앉아 잠깐 쉬고 있는데 제 앞으로 형님의 여동생이 제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인사라도 하려고 뒤를 쫓아갔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언니네 동서 오늘 우리 병원 왔더라. 우연히 봤는데 언니가 나 아내 데리고 왔던데. 아, 맞다. 이젠 그쪽 집애지. 근데 생긴 건 언니가 낳은 애가 더 이쁜 것 같아. 피로가 아픈 애긴 하지만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쫓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죠. 그렇게 멍한 채로 집으로 돌아와 다시 일상을 보내는데 그 말을 듣고부터는 제가 키우는 이 애가 왠지 우리 부부를 닮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실제로 애를 낳고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주변에서도 우리 애를 본 사람들은 대체 누굴 닮았냐고 물어보는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의 기억이 새록 떠오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임신했을 때는 형님과 그렇게 꼭 붙어 다녔고 아이에 관한 건 뭐든 함께 했는데 출산 후에는 형님이 자신의 아이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스치듯 지나갔어요. 완전히 안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안 보여줄까 이리저리 싸매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가족이 아무리 서로 안 마주치려고 피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때가 있잖아요. 정말 그럴 때만 간간히 보고 그 외에는 아이 얼굴 한 번 보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한 번은 시부모님께서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자고 저희 부부와 아주버님네 부부를 시댁으로 초대했어요. 아이 키우느라 고생하는데 저와 형님에게 맛있는 걸 해주고 싶다고 일부러 시부모님께서 마련한 자리였어요. 저는 간만에 외출이라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일찍이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과 시간도 보냈죠. 그렇게 약속 시간이 다 되어서 식사 준비까지 다 끝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주버님네 부부는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남편이 아주버님께 연락하려는 그 순간 시어머니께 형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통화 내용은 조금 황당했죠. 아이가 오후 낮잠을 푹 자지 못해서 못 오겠다는 겁니다. 물론 아이가 낮잠을 푹 못 자면 칭얼대기도 하고 짜증도 평소보다 많이 낼 수 있죠. 하지만 시부모님이 초대한 건데 아이가 낮잠을 별로 못 자서 못 오겠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시어머니도 조금 황당했는지 와서 졸려하면 재우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더니
형님은 어차피 중요한 날도 아니고 그냥 애 키우느라 고생한다는 의미로 말을 한 자리지 않냐며 그런데 가서 더 고생스러우면 그게 맞는 거냐고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기분이 상해 알았으니 그럼 오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은 우리 부부와 시부모님끼리의 식사 시간이 되어버렸죠. 물론 자리는 좋았지만 형님의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순간 삭막한 분위기가 연출되었고 그로 인해 한동안 어색한 공기가 집안 가득 메웠었죠. 그리고 또 다른 날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와 형님이 같이 아이 옷도 좀 사고 커피도 한잔하자며 며칠 전부터 약속을 했던 날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마침 연차를 했던 날이라 아이를 맡기고 올 수 있었죠. 형님도 원래는 맡기고 오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서 약속을 깨자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 힘들죠. 그래서 아쉽지만 알겠다고 이해했어요. 그리고 다시 날을 잡았죠. 그런데 다시 날을 잡아 만나기로 한 날 또다시 약속을 깨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아이를 데리고 나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라고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하는 사람들이 조카가 말을 너무 안 들어서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다며 서로 힘들지 말고 그냥 다음번에 기회 되면 그때나 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이 늘어갈수록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미심쩍은 마음이 들기에 충분한 말을 들어버린 거죠. 저는 이런 마음에 숨길 수 없어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제게 돌아오는 건 남편의 다그친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다그쳤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남편은 제게 우리 아이가 아프다고 그걸 외면하고 싶어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오해한 것은 아니냐고 하는데 저도 정말 그런 것이었나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도 변하지 않았죠. 그러던 차에 남편도 의심할 만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의 부탁으로 잠깐 아주버님이 있는 곳을 찾아간 남편은 그곳에서 조카를 보게 되었고 몇 달 만에 본 조카는 많이 자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조카의 모습에서 저와 닮은 모습을 발견하고 말았죠. 남편은 아주버님께 조카의 눈이 참 매력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주버님께서 그 말을 받아친 이야기를 듣고 남편의 의문은 더 커져갔어요. 형은 걱정이 없겠어. 저렇게 예쁘고 건강한 자식의 경수님도 이제 우리 부모님과 잘 지내고. 얼마나 좋아. 우리 애는 검사 결과가 썩 좋지 않더라고 나도 나지만 아내가 상심이 커 걱정이 왜 없겠냐. 아니다시피 가정이 있는 가장은 어깨에 짊어진 무게가 어마어마하잖아. 그런데 내가 그렇다 할 직장도 없이 여태 이러고 사는데 애는 하루가 다르게 크고. 물론 애가 건강했어 다행이지만 그건 또 그거대로 걱정이 있더라. 형도 참 그거야. 형이 열심히 사회생활하면 해결될 일이니 걱정거리도 아니지. 그동안 형이 하기 싫어서 안 했던 거잖아. 뭐든 하면 잘할 사람이 그게 걱정이라니 난 나 놀리는 것 같이 들린다. 그런데 우리 조카님 눈이 참 예쁘네. 형도, 형수님도 쌍꺼풀 지나자 너같이 나도 우리의 눈이 참 마음에 드는데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다니까. 내 형수도 거상 커플이라 이런 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길이 없다. 그래도 속쌍꺼풀이 짙고 깊은 게 나중에 싸움 갚을 수술은 안 해줘도 되겠어. 시댁 집안에서 유일하게 속쌍꺼풀이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아주버님과 형님까지 온 가족이 짙은 거상 커플이었거든요. 그런데 형님의 아이는 짙고 깊은 속상 커플의 눈을 가졌던 거예요. 그날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제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형님의 여동생에게 들었던 대화 내용이 맞는 하면서요. 사실 오늘 보고 하는데 눈이 저와 좀 닮은 것 같다는데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하나씩 의문스러운 걸 이야기해 보았어요. 저는 그간의 형님 행동도 그렇고 형님의 여동생이 본인 입으로 그런 말을 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가족 모임을 자꾸 빠지는 것까지 전부 털어놓았더니 남편도 미심쩍은 심정을 숨기지 못했고 제게 친자검사를 진행해 보자고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렇게 아이와 저희 부부는
서로 친자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나왔고 저희는 그 결과를 보고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1년을 우리 부부의 아이라고 믿고 마음 아파하고 미안해하며 키웠던 그 아이가 저희 아이가 아니라 남편의 아이였던 거예요. 저는 그 결과에 놀란 것도 놀란 거지만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에 그 결과지를 들고 곧장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처음에는 제 말이 믿지 않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고. 1년에 키우면서 그간 그 누구보다도 모진 아픔을 가슴에 품고 지냈으니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지만 내 배 아파 낳은 아이를 친모와 친부인 우리 부부가 키우게 제발 도와달라 눈물로 호소했어요. 그제야 양가 부모님도 검사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고 그 결과를 직면하는 순간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셨고 또 저처럼 분노를 표현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양가 부모님과 함께 형님네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형님네 집에 가니 형님과 아주버님은 없고 형님의 친정엄마께서 아이를 돌보고 있더라고요. 형님은 어딜 가냐고 물으니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부분도 너무 황당했어요. 평소 가슴 핑계로 시댁에 온 가족이 모여있는 것을 거부하던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는 애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친구를 만나러 나가다뇨. 물론 어쩌다 생긴 약속일 수 있죠. 하지만 형님의 외출이 잦은 건 아주버님이 시부모님께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 아이를 여태 키웠다는 것이 화가 났어요. 하지만 큰 숨을 들이신 뒤 차분히 마음먹고 먼저 형님의 친정엄마에게 아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처음에는 형님 친정엄마도 이 사실을 몰랐던 척하더라고요. 하지만 두 부모님이 모두 이 일에 대해 알고 찾아왔으며 정확히 해야겠으니 아이와 저희 부부를 대상으로 친자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아이 칫솔과 머리카락을 챙겨가겠다고 강하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형님의 친정엄마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며 왜 집까지 차서 이러느냐고 억울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만약 친자 검사를 해서 저희 부부의 아이가 맞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소송을 걸어요. 법으로 다스릴 거라고 겁을 주며 다그쳤어요. 형님의 친정엄마도 똑부러지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말도 조금 어눌하고 어리숙한 분이셨죠. 대화를 짧게 나눠봐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정도로 2%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저희가 모두 찾아와 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고 그제야 진실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예 모두 털어놓을 테니 소송만 하지 말아주세요. 네, 소송은 엄청 무서운 거잖아요. 제발요, 진실이 뭔데요?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다 털어놓으세요. 방금 전처럼 거짓으로 잡았다는 게 눈에 보이면 바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줄 아시라고요. 다 이야기할게요. 사실은 우리 딸이 임신 중반 때였나 산정검사라는 걸 했는데 기형아 검사에서 선천성 기형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날 제게 엄청 신경질을 불려서 기억해요. 딸은 둘째에게 전화에 한참 통화했는데 그게 뭐야? 뜸 들이지 말고 빨리 다 털어놔요. 세고랑 자고 싶어요. 뭐가 됐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머리 좋은 동선의 아이면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면서 지들끼리 며칠 동안 이걸로 통화했어요. 하지만 개월수가 달라서 둘째가 불가능하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 사돈댁 며느리가 교통사고로 저희 딸과 같은 때 출산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서 그래서 첫째가 주제에게 하늘은 우리를 돕는 게 분명하다면서 기회가 왔을 때 아무도 모르게 애를 바꿔달라고 했던 거예요. 예상 체중이 3kg 정도 돼서 유도분만을 했는데 막상 태어나고 보니 살짝 저체중이라 그 인큐베이터에 조금 더 있다가 퇴원하게 되면 그럼 아이들이 인큐베이터에 있을 때 바꿔치기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죄가 어딨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요?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들이 당신 눈앞에서 이런 큰 죄를 저지를 통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사돈 아주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말리겠어요. 저 사돈 땡 며느님 이미 그 아이에게 정이 다 붙지 않았어요. 사람은 낳은 정보다 키운 적이 더 무섭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태 키운 장에 있으니 그냥 지금처럼 키워요. 우리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물론 여태 키워온 점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매일을 이 아이를 보며 죄책감에 가슴이 찢기는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제 아이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충격인데 제가 배 아파 낳은 아이가 여기 이렇게 떡하니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그냥 키우자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건가요? 어쩜 이렇게 끝까지 잘못도 모르고 못되게 꾸실 수 있어요? 그거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진심이에요. 아, 그런데 며느님네는 돈도 잘 벌어서 그 아픈 아이 키울 능력이 되잖아. 아이 둘 다 살리는 셈치고 그냥 지금처럼 친해지면 안 돼요. 우리 집에 그 아픈 애가 오면 우리 딸은 어떻게 해요? 아픈 애 수발을 들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런 성정도 못 됐는데 그 아이는 또 어떻게 해요? 제발, 제발 지금처럼 지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사위도 지금 이 사실을 몰라요. 우리 재민이가 친자식인 줄 안다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비록 아픈 아이지만 제 아이라 뭐든요. 것을 품고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지 멀쩡히 제가 낳은 아이가 건강히 살아있는데 그것도 제 아주 가까이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아픈 아이라서 바꿨다는 형님네 가족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냥 이대로 키울 생각도 없지만 이렇게 키운다면 제 친아이는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음에도 반간하는 거잖아요. 그걸 받아들일 부모가 어디 있나요? 저는 형님의 친정엄마 말에 더욱 화가 솟구쳐서 소리쳐 버렸어요. 당신들 가족은 악질 중 악질이야. 더 좋은 환경에서 당신 딸이 낳은 자식을 키우고 싶고 또 아픈 애니깐 당신들이 키우기 싫어서 떠밀고 싶은 거잖아. 내 아이는 그런 무슨 죄야? 당신들 농간의 소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음에도 이 부족한 형편에서 자라야 하는 내 아이는 무슨 죄냐고. 아무리 파렴치한 티끌의 양심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당장 내 아이 내놔. 당장 내놓으라고 이 거지 같은 속을 해서 조금도 두고 싶지 않으니까. 제가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이 아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울게요. 약속할게요. 우리 사위는 모르는 일이라고요. 우리 딸들이 벌인 일, 사위는 몰라요? 이 사실을 알면 집이 발칵 뒤집어질 거란 말이에요. 아유, 그 무서워서 싫어요? 안 돼요. 제발, 제발, 지금처럼 지내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우리 재민이한테 잘할게요. 이게 무섭다고 숨길 일은 아니잖아요. 당신들이 한 짓은 범죄야. 그런데 그걸 숨기기 위해 우리 가족 모두가 희생하라고. 당신 제정신 아니야. 완전 미쳤다고. 당신 딸 태도 마찬가지고. 아이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자기네 모녀들만 아는 사실들이었고 아주버님은 꿈에도 몰랐던 일이라며 아주버님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할지 무서우니 절대 아이를 바꾸지 않겠다고 같은 말만 반복하는 형님의 친정엄마 하는 대화가 더 되지 않아 형님에게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몇 통을 걸어도 형님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저와 남편은 형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새벽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어요. 그것도 술에 진탕 취한 모습을 한 채 말이죠. 형님은 저희가 와 있는 걸 보고 많이 놀랐는지 술이 조금은 깨는 듯 했어요. 그리고 형님에게 이 진위 여부를 확인했죠. 처음에는 무슨 그런 일이 다 있겠냐며 이 늦은 새벽까지 자신을 기다린 게 다 말도 안 되는 이따위 소설이나 쓰려고 있었던 거냐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 참을 수 없어 형님에게 본인의 친정엄마가 모두 털어놓았는데 잡아떼는 거냐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이야기하며 친자 검사도 진행할 테니 그런 줄 알고 있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형님은 자신의 엄마에게 손까지 올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버럭하더군요. 그걸 다 얘기하면 어떡해? 진짜 살면서 도움이라고 일도 안 된다니까? 엄마가 다 망쳤어.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아니, 미안해. 처음부터 말하진 않았어. 아, 그런데 소송을 건다고 하잖아. 그럼 우리 정말 끝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아니, 믿어줘. 정말이야. 소송이고 나발이고. 엄마, 네가 입만 다물고 있어도 일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거야. 아니야. 매사에 일을 다 망칠 거면 나가 저 세상 같이 왜 살랴? 아우, 진짜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알고 보니 신생아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형님의 여동생이 아이를 밖외치기 한 것이 맞았어요. 저희는 뒤늦게 들어온 아주버님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 밝혔고 아주버님도 노발대발하며 형님에게 난리를 쳤어요. 그렇게 형님네는 아수저장이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저희 부부에게 머리 숙여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사죄했어요. 제 얼굴 볼 아치 없다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자신의 아내가 조장했을 거라는 걸 여태 몰랐다는 것도 미안하다고요. 저희는 이 일이 일어났는데 병원 내부에 그 누구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도 꽤 충격이 컸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죠.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저희가 승소를 했어요. 하지만 승소했다고 뭐가 있겠어요? 합의금, 위자료 이런 걸로 입마금이나 하려고 될 뿐이죠. 큰 병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도 저희처럼 힘없는 일반인들은 제대로 된 서프레스트, 프레펜드 처벌을 바랄 수 없더라도 하지만 그 일을 벌인 형님의 여동생은 제대로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물론 형님과 형님의 친정엄마도 피해를 입지 않았고요. 그 과정에서 일면식도 별로 없는 형님의 여동생이 자신의 인생이 망하게 생겼다며 빌었다. 정말 끝이라면서 저희에게 찾아와 자신들을 대변해달라며 처음부터 마음먹고 시작했던 짓은 아니라며 언니의 부탁을 들어준 죄밖에 없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재원도 하더군요. 거기다 형님의 친정엄마도 저희 부부를 찾아와 자기 모녀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엉망으로 만들었단 속으로 속이 시원하냐면서 그렇게 자신이 참아달라고 빌었는데 왜 자신들을 이해해주지 못했냐고 권망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저희가 벌인 일도 아니고 저희는 저희 아이를 끝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잖아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던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요. 그 후 아주버님도 형님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물론 아주버님에게 유리한 소송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서 참으로 가슴 아팠던 것이 있어요. 바로 양육권이에요. 친자식을 어떻게든 찾아오려던 저희와는 달리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혼 소송이 길어졌는데 그 이유가 서로 양육권을 가지고 가지 않기 위해 싸움이 길어져서였어요. 이 이유는 둘 다 아이를 짐이라고 여겨서였습니다. 다리도 못 쓰고 평생 간호를 해줘야 하는 아이라 혼자 힘으로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은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더 큰 이유는 그런 아픈 애를 열심히 키운다고 한들 돈도 못 벌어오는데 어디다 써먹느냐는 것이었어요. 결국 아이는 긴 싸움 끝에 시설로 보내는 것으로 결정이 났죠. 형님도 딱 한 번 이혼 과정에서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원망이나 사과의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시설로 가게 될 자신의 아이를 키워온 정을 봐서 자식으로 삼아주면 안 되겠냐는 부탁을 하더군요. 자신의 형편상 아픈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알지 않냐면서요. 하지만 나중에 저를 찾아와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것을 아주버님이 알고 더 크게 싸움이 이어졌어요. 양심도 없다고 아무리 망나니 같아도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면서 엄청 노하셨죠. 그렇게 아주버님이 직접 나서서 시설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시설로 보내진 그 아이는 저희 부부가 가끔 찾아가 살피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부부의 가슴에 가득 찬 슬픔과 아픔을 잠시나마 함께한 아이였기에 매정하게 등을 돌릴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닌데 너무 가엾기도 하고 또 괜한 미안함도 있네요. 이 사실을 몰랐다면 저희의 품에서 큰 사랑을 받으며 자랐을 아이니까요. 우리 아이는 다행히 잘 되찾아와 지금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처음 막 데리고 왔을 땐 정말 큰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돌쟁이 아이라지만
이미 형님과 아주버님이 자신의 부모라고 여기고 있었던 탓을 어찌나 찼던지 그 모습에 또 속이 많이 상한 적도 있었어요. 처음부터 제 품으로 와서 이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좋았을걸. 내가 교통사고만 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정말 수도 없이 했었죠. 어른의 욕심으로 어느 아이 하나 순탄치 못하니 그런 원망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가 되찾아온 지 한 달 반쯤 됐을 때였어요. 아장아장 잘도 걷는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집 앞 산책을 나갔었는데 형님과 뒷모습이 무척 닮은 사람이 저희 앞으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 사람을 한참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그 자리에서 망부석처럼 써서 요지부동인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시야에서 사라지니까 그 사람이 지나간 방향으로 제 손까지 놓고 걸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뭔가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 아이가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을 온전히 느끼게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 아이를 안고 집으로 향했는데 제가 집 쪽으로 방향을 트니까 갑자기 큰 소리로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날은 아이도 저도 눈물바다요. 벌써 일이 있는 뒤 꽤 오랜 시간이 흘러 우리 아이가 벌써 5살이 되었어요. 아이의 원래 이름은 재민이었는데 아주버님과 형님이 직접 지었던 이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부부에게 다시 찾아온 뒤 고심 끝에 이름을 바꿔주었답니다. 전혀 느낌도 어감도 다른 그런 이름으로 말이에요. 저희 부부의 깊은 뜻을 담은 멋진 이름으로 바꿨는데 아이도 자신의 이름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해요. 자신의 이름이 너무 멋지잖아요. 지금은 어찌나 말도 잘하고 의사 표현도 똑부러지는지 미운 5살이라는 말에 실감하고 있는 중이에요. 막 말문이 트일 때 처음으로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땐 정말 감동의 눈물도 흘리고 너무 행복해서 파티까지 열었을 정도로 소란스러운 날들을 불렀는데 지금은 아주 동네가 떠나가라 엄마 엄마 하며 불러대네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 우리 아이 덕에 매일이 행복한 날의 연속인 요즘이에요. 앞으로도 우리 새 가족 어떤 모든 풍파에도 똘똘 뭉쳐 뭐든 이겨내고 행복하게 지낼 겁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